네, 지금부터는 11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입니다. 11월 13일은 미국 10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1월 14일은 이제 미국의 10월 달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유로존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MSCI가 이제 반기 리뷰를 좀 하게 돼서 편출입 기업들을 발표하게 될 예정이고, 그날 이제 한국은 상장 기업들 3분기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5일은 중국에서 10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일본에선 3분기 GDP 성장률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미국에선 10월 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11월 16일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죠. 그 라가르드 총재가 연설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선 11월 그 NAHB라고 그래서 전미 주택협회에서 주택 시장 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은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10월 달 이제 물가 지표, 미국의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물론 좀 안정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또 발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근원 물가잖아요. 항상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여전히 막 4%대인데 이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지. 그래서 소비자 물가만 뭐 우리 예상보다 더 안정화된다면 다시 한번 금리가 좀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10월 물가 지표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여전히 좀 중국은 더딥니다. 지표가 여전히 좀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그런 회복을 못 보이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산업 생산, 또 중요한 게 소매 판매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될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 미국은 소매 판매 데이터가 미국도 나오게 되는데, 이건 역으로 보면 미국 소매 판매는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되지만 약간 둔화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너무 좋아도 안 되죠. 너무 좋으면 이건 악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매 데이터는 조금 이제 좀 꺾여주는 게 사실은 시장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17일 날 이제 끝나거든요. 이걸 연장을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하원 의장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내년 2월까지인가요? 계속 연장하는 쪽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할 것 같은데, 그 연장하는 또 조건들이 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재정 지출을 줄일 건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그 14일 날 그 저녁까지 분기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 안 하면 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신규 상장 기업들 몇 개 제외하고는 그날 분기 보고서 다 제출하니까 아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실적이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체크하시면서 유의하시면 좋겠고, 참고로 11월 16일은 우리나라 그 수학능 수능이 있기 때문에 장이 10시에 열린다는 거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되는데, 증시에서 호재냐 악재냐 구분할 수 있는 가르는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수치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작년까지 정말 잘 맞춰가지고 무슨 여기 쪽집게 아니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찾아봐 봤더니 일단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그거를 3.3%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월 대비로는 0.1%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하는데, 전월에 0.4%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달에는 좀 낮을 것 같다. 둔화된다. 그래서 만약에 클리브랜드 연은 정도의 수치면 일단은 또 3%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근거는 유가가 일단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근원 물가인 것 같아요. 근원 물가는 일단 4.1% 예상하는데 지난달에도 4.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근원 물가는 안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좀 부담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근원 물가 꺾여야 되는데 전월도 0.3이었거든요. 이번 달도 그러니까 9월도 0.3, 10월도 0.3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월 대비. 전월 대비. 그래서
이게 근원 물가는 쉽게 좀 안 떨어지는 쪽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다만 뭐 물론 이제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건 둔화되고 있지만 주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지더라고요. 헤드라인에 너무 뭐 떨어졌으니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떨어져도 근원 물가가 한번 확 떨어져야 증시가 환호할 텐데, 일단 클리브랜드 연은은 아직은 좀 더 시간 걸리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코어. 네, 코어가 예. 지금 일단 4.1 예상하잖아요. 이제 근원이 4.1 네. 예상하는데 뭐 4.0 정도 나오면 호재가 일단 환호를 할 것 같아요. 할 것 어쨌든 같고. 꺾였구나. 그러면 예 근데 4.23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에 좀 안 좋을 것 안 올 수 같습니다. 있어요. 예, 왜냐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지난달이 4.1이었거든요. 일단 그럼 4.1보다 같거나 낮아야 낮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겠네요. 그래야 증시에는 일단 우호적일 수 있다. 예, 그러지 않는다면 오히려 좀 약간의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원 물가 4.1을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그것이 이제 반도체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보는데 지금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반도체 대표주들 보면은 뭐 조금 오르긴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생각만큼 좀 좋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온도차가 커요. 하이닉스는 또 뭐 이번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한번 52주 신고가 났었거든요. 예. 그리고 13만 원까지도 주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예요. 또. 네. 삼성전자 또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온도차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근데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HBM은 계속 좋아요. 지금도 뭐 후공정 회사들이나 이쪽은 여전히 좋은데, 삼성은 시장에서 아직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공정 쪽도 언젠간 좋아진 건 알겠는데 네. HBM 좀 물음표가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뭐 하는 건 알겠는데 예. 수주 소식은 아직은 뭔가 좀 나온 게 없고, 삼성은 뭐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은 하는데 예. 어디다 공급하는지도 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뭔가 좀 답답해하는 그런 좀 느낌인 것 같고, 거기다 파운드리도 아직 좀 뭔가 대규모 고객 수주했던 얘기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예. 거기다 또 M&A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M&A 작년부터 계속 한다 했는데 근데 M&A는 하기가 쉽지 예,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은데. 왜냐하면 외국에서 동해줘야 되는데 예.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흔쾌히 해줄지. 그래서 만만치는 않은데, 예. 근데 약속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왜 아무 얘기가 없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삼성만의 약간의 부담인 건 그 상속세. 예. 그래서 실제 이게 뉴스가 나왔고요. 홍라희 전 관장하고 이부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이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는데 네. 이걸 신탁 쪽에 맡겼어요. 매각하려고. 그게 금액 다 합치면 2조 정도 돼요. 예. 상당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도 나올 겁니다. 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걸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차라리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조만간 나올 텐데 하이닉스랑 다르게 약간의 좀 수급 부담. 예. 예, 요게 겹쳐서.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큰 문제가 있어서 못 간다기보다는 뭔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들이 봤을 때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선택하는데 삼성은 조금 더 나중에 하자. 반도체 업황은 지금 회복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디램이나 낸도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 전공정 주에도 좀 햇볕이 덜만한데 후공정 주에 비해서 아직은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여전히 약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공정주가 훨씬 많고요. 예. 많기도 하고, 전공정에서 수혜받는 섹터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공정을 봤을 때, 야, 전공정 아직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후공정은 다 아시겠지만 전공정은 정해져 있어요. 흔히 선단 공정, 네. 뭐 미세 공정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랑 DDR5 쪽, 예. EUV 요 세 개는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좀 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삼성도 뭐 선단 공정 계속 더 하겠다. 이쪽은 의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전공정 회사들은요, 막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진테크가 신고가 났고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전공정 안에서도 완전 분위기가 딴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공정이 다 안 간다가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공정에 어디에 힘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거기서 좀 달라지고 있다. 아. 근데 일반적인 이제 감산 들어가거나 그런 예. 이제 옛날에 그 레거시라 그러죠. 레거시 공정. 예. 이쪽은 투자를 더 줄여버리니까 이 온도가 지금 아직은 아. 이게, 근데 이쪽은 내년 한 2분기부터 좀 업황이 좋아질 걸 보고, 그렇게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돌아서거든요. 그럼 주가를 봤을 때 이들도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시간 문제죠, 사실. 시간차니까. 그리고 전공정도 좋아진다고 보는 게 수요가 좀 문제잖아요. 근데 예. 요즘에 중국의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있고
PC도 내년에 이제 재고 쌓는다. 인텔이 얘기를 했죠. PC 재고 확충 좀 시작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전공정도 결국 시간 문제인데 다만 아직은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후공정이나 선단 공정이 일단 상대 순위에서 밀리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차가 좀 발생했다. 예. 이 정도지 전공정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는 뭐 계속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좀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에코프로비엠 매도 의견을 냈고 또 뭐 우리 국내 증권사들도 일단 양극재 쪽에서 어떤 목표가를 하향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셀 3사들도 뭐 외국계 공장을 뭐 건설 계획을 좀 늦춘다 이런 네네. 식으로 약간 해외 공장 그 투자 속도가 좀 조절하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겹치면서 2차 전지가 썩 좋지가 못한데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 미래 전망을 볼 때 지금 필요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동안은 기대감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그걸 계속 생각했잖아요. 2차 전지는 사이클이 아니고 네. 구조적 성장이다. 그 논리가 있었고 또 인플레 감축 법안 수혜, 중국은 못 들어온다. 그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될 리가 있냐? 네. 이 조건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제동이 걸려버린 거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물론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는 여전한데 전기차 수요가 실제 둔화된 게 이제 보여버린 거죠. 예, 그게 컸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좀 급락한 게 좀 뼈아픈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리튬 가격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는 좀 시간이 당분간 좀 걸릴 수밖에 없다.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한 3분기 정도 내년. 그럼 뭐죠?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은 조금 그렇게 좀 슬로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상보다 늦어져 버린 거예요. 예. 실적의 이 회복 속도가. 근데 분명한 거는 내년 하반기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이 예상보다 좀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으로 저는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올해 연초 대비 또 주가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대표 기업인 테슬라마저도 고금리 때문에 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예. 모멘텀이 일단 떨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다 바뀌면 예. 올라가요.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같은 선도 기업들의 발언을 잘 보셔야 돼요. 예. 계속 중간중간 이제 멘트들을 보시면서 수요가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중국에. 이게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나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많은 그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이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은 뭐 지금 갖고 있던 걸 팔 수도 없고 네. 또 새로 담기도 부담스러운데 어떤 전략이 그나마 현재로서는 대안이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거죠. 만약에 이가 저는 25년도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도 이제 GM도 그렇고 본격적인 진짜 전기차들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어차피 주가가 만약에 25년도를 본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면 그럼 내년 하반기 보고 오히려 급락할 때 뭐 기회로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게 싫다. 그러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죠. 예. 왜냐하면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쪽에서 내년 상반기 갈 때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의 선택의 몫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2차 전지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데 이 안에서도 보면요. 좋은 실적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 오히려 저는 그쪽은 같이 빠져버리거든요. 2차 전지 아니면. 오히려 그러면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좀 2차 전지 내에서 숫자 나오는 기업으로 한번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 네, 그쪽으로 좀 교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교체하시는 게 숫자를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배당주 시즌이 왔는데도 우리가 보험, 통신, 금융 같은 이제 전통적인 배당주라 하죠. 이쪽 주가도 뭐 썩 좋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힘을 좀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당주가? 일단 이제 배당주들은 이번에 급락장에서 좀 선전했었거든요. 예. 오히려 반대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히려 이제 매크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주가 좋았잖아요. 게임 네. 인터넷 이쪽.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방어주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이제 좀 팔까? 이랬던 거고. 그리고 이게 주가 오르면 아시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쌌을 때보다 배당 수익률 8% 나왔는데 갑자기 주가 오르니까 이제 7, 6으로 떨어진 거죠. 물론 높지만 그때보다 좀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고 또 뭘 생각하냐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배당 내가 사가지고 배당 받는 거 아는데 주가는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내가 갖고 있어서 배당 받으면 그건 좋은데 배당 낙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하루에 한 6, 7% 빠져버려요. 예. 그럼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배당 받으려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뒤늦게 샀을 때. 예. 그러니까 연초에 좀 빠지거든요. 배당 낙 후에 더 빠져요. 주가가. 그게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과거의 학습 효과죠. 이 가격에 사가지고는 한 연초까지 봤을 때 별 재미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배당주가 주가가 어쨌든 한 몇 달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람들이 좀 굳이 여기서 사기는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런 좀 시각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주 ETF 투자는 어떻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 배당주 ETF는 저는 좀 장기로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 배당주 ETF 중에서는 제가 이게 시총이 배당주 ETF가 좀 작아요. 예.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제일 큰 쪽이 그 아리랑 고배당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아리랑, 영어로 아리랑 고배당주. 여기가 이제 기업은행부터 금융주가 좀 많은데 그래도 시총이 1,9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예. 가장 좀 크니까 이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으로 좀 시총 컸던 게 KB스타 고배당인데 예. 근데 여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고배당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아, 그런가요? 시총 비중이 여기서 26%나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삼성전자는 고배당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삼성전자부터 기아, 현대차, 포스코 이게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KB스타 고배당주도 있으니까 아무튼 색깔별로 아리랑을 할 건지 KB스타를 할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이제 어찌됐건 완화된다. 이래 중장기적으로 이런 매크로 환경이 이제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이사님이 저번에는 뭐 11월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네. 보셨는데 뭐 11월까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괜찮다고 이렇게 주목할 만한 업종 어떤 쪽을 지금 생각하십니까? 현재 같은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매크로 환경이 그래도 좀 뭔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게 저는 유가 같아요. 예. 유가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거 본다면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수혜주는 누가 뭐래도 항공주입니다. 그렇죠. 항공이나 뭐 여행 같은 레저주. 근데 이쪽은 주가 사실 여전히 많이 못 올랐거든요. 예.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환율도 좀 안정화됐고. 그래서 매크로 지표가 되게 우호적으로 바뀐 쪽이 저는 항공 쪽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 필요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눌렸던 게 전쟁 이슈도 있었지만 아시아나나 뭐 이런 이제 불확실성 좀 있었잖아요. 합병. 예. 네, 근데 뭐 이게 화물 사업부는 좀 따로 떼가지고 좀 속도를 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 같고 주가 자체도 눌려 있기 때문에 저는 항공업종 한번 11월엔 볼만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섹터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예. 여기가 정말 곤두박질 쳐버렸죠. 막 프로젝트 취소 되니 많이 막 이래가지고. 풍력 이런 예. 쪽이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덴마크의 세계 1등 풍력회사 그 베스타스가 실적이 좋더라고요. 예. 여전히 괜찮다고 또 언급을 했어요. 금리는 그 고생을 좀 했는데 근데 금리도 좀 안정화되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저는 한 번은 좀 이렇게 리바운딩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풍력, 뭐 태양광. 태양광인데 아마 예. 풍력 쪽이 좀 더 저는 좀 낫지 않나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IT 부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중국 스마트폰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요새 화웨이폰 잘 팔리죠. 샤오미 나오죠. 중국에선 또 폴더블 폰도 잘 팔리고 예. 또 한 가지가 내년에 애플 아이패드 OLED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이쪽 같이 섞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IT 부품, 뭐 카메라, 예.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정말 만년 소외주인데 일단 모멘텀은 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쪽은 새로운 또 어떤 중국이나 아이패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한번 이번 11월에 한번 이쪽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볼 필요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수로 인블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신한투자증권의 기업 분석부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쓰신 자료고요. 제목은 시대 정신을 담다라는 제목이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유망 섹터를 몇 개 딱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자료고 일단 5개인데 IT 서비스, 자율주행, 전장, 자동차 쪽, AR, VR 기기, 그 다음에 우주항공, 바이오, 의료기기 이 5개를 유망 섹터로 일단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 IT라고 하는데 여긴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SI 업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주로 뭐를 하냐면 데이터 센터 갖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죠. 기업 내에. 이런 기업들인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롯데정보통신이나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하는 건데 이게 AI 시대가 열리면서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생성형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이 쓸 때 데이터거든요. 예. 이 데이터를 기업들이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SI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신기술 도입하면서 앞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역할도 하면서 생성형 AI가 접목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롯데정보통신, 삼성 SDS, 한글과컴퓨터, 엠노, 솔루엠 이런 기업들을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장 자율주행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그 글로벌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속속 자율주행 기술 개발 그 로드맵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올해 연말 그 EV9 GT 그러니까 전기차죠. 이 기아에서 만든 여기에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도입한다는 그런 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아마 내년부터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로 이 자동차를 통제하려면 하드웨어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전장 부품 시장이 커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터, 감속기, 뭐 인버터, 카메라, MLCC, 디스플레이,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탑픽은 현대오토에버하고요 텔레칩스 이 2개 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의료기기인데 임플란트가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이빨 쪽만 좀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형외과 있죠, 뼈 있죠. 예. 여기도 임플란트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임플란트는 정형외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24년도에 3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특히 고령화 현상이 좀 이어지면서 이 척추 이 수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또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탑픽은 LNK 바이오하고요 오스테오닉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아마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AR, VR 기기가 내년에 애플이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애플의 신규 이 XR 기기가 좀 나오게 되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품이 디스플레이 쪽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아마 초고해상도 OLED. 근데 원래 OLED는 유리에다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실리콘 기판이에요. 그게 조금 다른. 근데 왜 이걸 쓰냐면 유리보다 실리콘이 이동 속도가 빠르대요. 그래서 이 화면 잔상이 적게 남기 때문에 이런 걸 썼을 때 굉장히 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반의 OLED를 이제 만드는데 일단 애플은 이번에 나오는 건 소니에 맡겨요. 처음 만드는 건 소니가 담당하는데 향후에는 삼성이나 LG도 할 것 같고 시장 커지니까 디스플레이 쪽 좀 보시면 되겠고 탑픽으로는 이노시뮬레이션, 라운텍이란 기업을 좀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입니다. 특히 지금 스타링크, 원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막 저궤동 인공위성 막 띄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위성 사업을 계속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인공위성이라는 게 이제 방산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으로 탑픽으로는 인텔리안테크, 세트랙아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좀 꼽아주셨으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여기 신한투자증권의 여기 기업분석부에서 보는 뭐 일단 테마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대형 재료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단타 매매도 성행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을 보면서
어떤 긴 호흡으로 시장을 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불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